자, 그럼 여기서는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환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이론적인 환율을 계산하는 거죠. 환율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1달러의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죠? 그 foreign currency라는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마들이라는 이제 일반적인 자산, 그 foreign currency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산 가격 결정 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foreign currency에 이제 apply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시작점은 여기 있는 이제 intertemporal utility maximization problem입니다. 보시면 이제 UCT는 이제 현재 젊었을 때 또는 T 시점의 이제 소비로부터 오는 효용입니다. U는 utility 펑션이고 CT는 T 시점의 consumption 레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CT 플러스 1, 그러니까 T 플러스 1 시점에 소비가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C는 아래점자 T가 있고 여기 T 플러스 1이 있지만 여기 U에는 아래점자 T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유틸리티 펑션 자체는 또는 나의 선호 자체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타는 이제 내가 미래의 나의 효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이제 표현한 거죠. 보시면 베타가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내 미래의 효용을 현재만큼이나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고, 베타가 0이라면 이게 없다면 이제 미래에 어떻게 생각하기 없이 당장 T 시점에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좀 더 마이오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T 시점에 이만큼 소득을 얻고요. 이 소득을 나는 소비에 쓰거나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YT는 이제 내가 받은 임금인데 임금 있고 여기 소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AT는 내가 구입하는 저축제의 양입니다. 또는 개수에 해당됩니다. 즉 나는 이제 T 시점에 임금을 받지만 그 임금을 다 함께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을 빵으로 받았다 생각하세요. 빵으로 받았으면 이 빵을 받은 거를 내 젊었을 때 빵을 받은 거를 늙었을 때까지 갖고 갈 수는 없겠죠. 중간에 상할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 내가 늙을 때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저축제를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T는 이제 이런 금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PT는 이제 소비재 가격에 대한 상대 가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1을 곱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임금을 받는 걸 빵으로 받아요. 그리고 내가 그 빵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 가격을 1로 노멀라이즈 하겠습니다. 1을 했을 때 상대적인 저축재 또는 투자재 가격이 PT가 되는 거죠. 그래서 PT가 1보다 크다면 저축재의 단위다, 투자재의 단위 가격이 이제 빵 한 개보다 비싼 거고, 1보다 작다면 이제 저축재의 단위당 가격이 이제 빵 한 개보다는 싼 거죠. 그리고 이제 T 플러스 1 시점에 내가 소비하는 거는 T 플러스 1 시점에 내가 버는 모든 빵과, 그리고 이제 내가 젊었을 때로부터 내가 갖고 온 나의 금의 양 곱하기 이제 나의 T 플러스 1이 되면 이 금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때 가격이 이제 PT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정하기를 이 YT와 YT 플러스 1, 요 PT 플러스 1은 다 외생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날씨처럼 외생적으로 주어진 거고, 이걸로부터 내가 내생적으로 내가 나의 의지로 선택하는 거는 CT 플러스 1 AT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 시점에 내가 CT를 선택하면 A가 결정되겠죠. 반대로 A를 결정해도 CT가 결정될 거예요. 그죠? 자,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 문제는 나의 라이프타임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제약 하에서. 근데 이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결정하는 시점은 T 시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금 소비를 얼마나 할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이런 이제 미래 소득과 미래 가격, 당연히 이제 현재 소득과 현재 가격이 다 아는 거고, 미래 소득과 미래 가격도 안다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극대 문제를 풀어야겠죠. 이 극대 문제 풀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뭐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냥 요 CT에서 C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CT에서 미분하는 거. 어떻게 CT에 대해서 미분할 거면 얘는 CT 바로 미분을 하면 되고 여기는 CT 플러스 1이잖아요. 그 CT 플러스 1은 CT로 우리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의 예산자이고 T 시스템의 예산자액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AT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T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AT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AT 자리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시간에는 CT 플러스 1이 이 CT로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 목적 함수를 여기 있는 이 목적 함수를 이제 CT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얘는 C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 이게 CT 플러스는 CT 함수니까 체인 룰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 CT 플러스 1에 대해서 미분하고 CT 플러스 1을 또 CT에 대해서 미분하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이 도출이 되는 거죠. 도출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first order condition 또는 이제 Euler equation을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이제 이 텀을 오른쪽 넘긴 거를 또 Euler equation 부르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렇게 요 식 자체, 요 CT에서 미분한 요 식 자체를 우리가 Euler equation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워낙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베타가 1이고 PT가 PT 플러스 같다. 얘를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요 PT 플러스 1과 PT는 사라지겠죠. 둘 다 1이니까. 그죠? 같으니까 이제 날아갈 것이고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넘어갈 건데 요 베타가 또 1이니까 얘와 얘는 같아야겠네. 그죠? 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 두 개 같다 그러고 만약에 유틸리티 펑션이 strictly increasing 한다 그러면 1차 그 원투원 매핑이니까 CT와 CT 플러스는 같아야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CT와 CT 플러스는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얘를 또 어디 넣어서 얘를 여기에 넣든지 아니면 뭐 T 시스템의 버지 컨센트에 넣든지 하면 당연히 이제 CT와 CT 플러스 1이 각각 뭘로만 표현되겠습니까? 외생 변수로만 표현되겠죠. 그게 표현된 게 이겁니다. 이게 CT와 CT 플러스 1은 이제 현재와 미래 소득의 평균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푸는 과정을 간단히 보시면 식을 두 개를 쓴 거죠. 이 식 하나와 버지 컨스트레인트 이 식 하나와 이 식 하나를 쓴 거예요. 그죠? 이거 보시면 여기는 내생 변수가 몇 개 있습니까? 내생 변수가 두 개 있죠. CT와 CT 플러스 1 내생 변수고 여기도 CT와 CT 플러스 1과 CT가 있죠. 내생 변수 두 개에다가 식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립 방정식을 CT와 CT 플러스 1에 풀면 그게 바로 솔루션이 나오죠. 그때 이 솔루션은 반드시 외생 변수로만 표현돼요. 이렇게 외생 변수로만 표현된 이 솔루션은 우리가 리듀스 폼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퀄리브리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내생 변수 사이에 그 관계를 설정한 식, 그걸 우리가 structural equation이라 불러요. 얘도 structural equation이고 얘도 structural equation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연립 방정식과 똑같아요. 연립 방정식 자체는 structural equation이죠. 그리고 그것을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게 바로 reduced form이 되고 그거를 그 reduced form을 우리가 달리 솔루션에 부르기도 하고 이퀄리브리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왼쪽에 PT를 두고 오른쪽에 이제 PT 플러스 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보시면 일단 강의 노트 인대로 한번 쭉 해보죠. 보시면 이 매크로 입장에서는 우리가 방금 푼 거는 이제 CT와 CT 플러스에서 푼 거죠. 그죠? 얘들이 외생 주어져 있고, 이건 단순히 말하면 CT와 CT 플러스 1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오일러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냥. 대신에 파이낸스는 이 식을 뭘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관측치, 이게 프라이스와 컨디션 이것들은 전부 다 그
균형의 산출물이죠. 우리가 관측 때는 이제 통계청에 나오는 모든 자료는 균형만 관측할 수 있어요. 균형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관측할 수 없죠.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어떤 흥정을 하다 갔다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만 원이 2만 원에서 내려와서 만 원이 된 건지 5천 원에서 올라서 만 원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 원이 된지 알 수 없고 오로지 그냥 수요와 공급에서 그냥 만 원이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거 오로지 이퀄리브리엄만 관측이 된 거예요. 이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PT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PT와 PT 플러스를 알고 분명히 컨슈미션 레벨을 정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어떤 특정한 PT와 PT 플러스 1이 주어진 상태에서 CT와 CT 플러스 1을 정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현실에 관측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측되는 게 CT와 CT 플러스 1과 PT 플러스 1만 관측된다면 그때는 이 식으로부터 이 PT를 역추적해서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CT와 CT 플러스 1은 이 식을 반드시 만족시켰을 것이고 이 식을 만족시키게끔 CT와 CT 플러스 1이 결정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우연히 PT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CT와 CT 플러스 1이 어떤 PT에서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우리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은 우리가 프라이싱 포뮬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파이낸스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CT와 CT 플러스 1이 결정될 때는 얘들은 예상 변수였지만 이게 실현되고 나면 얘들을 마치 외생 변수로 취급하고 PT를 역추적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파이낸스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약간 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PT 플러스 1, CT 플러스 상태가 있고 여기다 스타가 붙은 상태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 스타가 더 크고 CT 스타는 CT보다 더 크고 CT 플러스 1 스타는 CT 플러스 1보다 작다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얘는 갖다가 치고 그러면 이거 보시면 내가 이 시점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A죠. A라는 경제 상태에서는 내가 소비를 덜 해요. T 시점에 젊었을 때 소비를 덜 하고요. 나이 들었을 때 소비를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이가 많을 때 소비를 더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젊었을 때는 소비를 덜 하고 나이 들어서 소비를 더 많이 할까?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럼 내가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저축을 하고 싶어도 저축을 못하는 상황이겠죠.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그거는 내가 저축제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CT 스타가 약간 이상하네. 자, CT가 더 작고 CT가 더 작고 CT 플러스 1이 더 많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반대로 했네요. 내가 CT가 더 작다는 거는 소비를 덜 했다는 소리죠. T시점 소비를 덜 한다는 소리는 내가 저축을 많이 한다는 소리고, 내가 어떤 경우에 저축을 많이 하냐면 내가 그만큼 저축제가 싸니까 저축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트 A일 때 저축제 가격이 더 싸요. 또 반대로 내가 T 시점에 이게 스테이트 B에서 소비를 많이 한 거죠. 내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축을 못하니까. 언제 저축을 못하냐면 저축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PT스타가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측된 CT와 CT 플러스 1을 보고 CT와 CT 플러스 1을 보고 내가 PT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역추적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프라이싱 포뮬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똑같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해석하자 그러면 왼쪽에는 PT고 오른쪽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보시면 요 앞에 PT 플러스 1에 뭔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달리 보면 미래 가격을 뭔가 디스카운트 하는 게 바로
현재 가격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앞에 이 부분은 우리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불러요. 근데 현실에서는 미래 소득과 미래 가격이 다 불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컨섬션도 불확실해요. 현재 소비는 확실하죠. 내가 결정하니까. 하지만 미래에 얼마 소비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나의 소득이 얼마가 될지, 이 내가 저축한 저축재 또는 투자재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유틸리티는 이제 그 자체 유틸리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나는 기대효용을 그때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때 시키는 문제를 풀고 나면 force order condition 이렇게 나와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별로 이건 뭐 간단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냥 expectation을 붙는 거 말고 차이가 없어요. 다만 조심하실 거는 이 expectation이 얘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다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률 변수가 뭘까요? 이 안에 있는 값 중 확률 변수. 베타는 확률 변수입니까? 베타는 확률 변수 아닙니다. 요 분모에 있는 U 프라임 시티는 확률 변수가 아닐까요? 얘도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T 시점에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CT 플러스는 확률 변수입니까? 아닙니까? 얘 확률 변수죠. 왜냐면 CT 플러스는 뭐에서 결정됩니까? YT 플러스 1과 PT 플러스 1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얼마 소비할지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얘는 확률 변수고, PT 플러스 1은 당연히 확률 변수고. 따라서 두 확률 변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의 가격, 저축재 또는 투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 자산 가격에다가 그걸 디스카운트 한 것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디스카운트 팩터 부르지 않고 얘는 스토캐스틱 디스카운트 팩터를 불러요. 왜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은 확률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요 CT 플러스 1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